번쩍 허공을 가르는 섬광이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 발기자 낡은 문풍지가 비명처럼 울어댔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드러난 것은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산파의 경악에 찬 얼굴과 그녀의 소나귀에서 기이하게 꿈틀거리는 검고 노란 얼룩무늬의 물체였다. 나리, 이것 좀 보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썼으되 이것은 필시 산군 산준의 저주를 받은 요물이옵니다. 산파는 혀가 굳어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도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아이를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고 뒤로 엉금엉금 물러섰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렁차게 터져나오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뚝 그치더니 강보 밖으로 삐져나온 그 기괴한 물체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유연하게 허공을 휘저으며 주위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살쾡이 아닌 억세고 윤기 흐르는 털로 뒤덮인 짐승의 꼴이었다. 박진사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이 턱 막혀오며 쥐고 있던 장죽을 힘없이 떨어뜨렸다. 평생을 공자왈 맹자왈하며 선비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 자신의 대를 이을 장손의 엉덩이에 호랑이 꼬리가 달려있다는 사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한 충격이었다.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려있던 환도 이를 뽑아들었다. 이건 내 핏줄이 아니다.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어도 유분수지. 어찌 내 집안에 이런 괴물을 점지하신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갈라졌고 서슬퍼런 칼날은 촛불 그림자 속에서 섬뜩한 빛을 뿜어냈다. 방구석에 처박혀 헐떡이던 산파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고 막 해산을 맞춰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아내 최 씨가 그 소리에 번쩍 눈을 떴다. 그녀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지아비가 칼을 빼들고 갓 태어난 아이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기어 아이를 덮쳐 안았다. 아니, 됩니다. 나리,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아이는 나리의 뼈와 살을 받은 적장자이옵니다. 어찌 아비가 되어 핏덩이에게 칼을 겨누십니까? 최 씨의 절규는 밖에서 몰아치는 천둥소리마저 집어삼킬 듯 처절하게 방안을 울렸다. 박진사의 칼끝이 최 씨의 등 위에서 위태롭게 멈췄다.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부인 비키시오. 저것을 살려두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오. 꼬리 달린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기라도 한다면 관아에서 우리를 역적으로 몰거나 요물을 낳은 집안이라 하여 불을 지를 것이 뻔하오. 차라리 지금 내 손으로 거두는 것이 가문을 위한 길이오. 박진사는 피를 토하듯 외쳤지만 최 씨는 아이를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품속에서 아이는 낯선 살기 사치를 느꼈는지 다시금 의앙하고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울음소리에 반응하듯 아이의 엉덩이에 달린 호랑이 꼬리가 최 씨의 팔뚝을 칭칭 감아오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어미에게 매달려 보호를 요청하는 새끼 짐승의 본능적인 몸짓과도 같았기에 그 모습을 본 박진사의 가슴 속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사실 오늘 밤에 이 끔찍한 사단이 일어나기 전까지 박진사 댁은 10년 만에 얻은 첫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더 없는 축복에 젖어 있었다. 박진사는 마을 어귀까지 사람을 보내 귀한 약재를 구해왔고 최 씨는 태교를 위해 부정한 것은 보지도 듣지도 않으며 10달을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다. 산통이 시작된 지 꼬박 사흘, 밤낮이 지나도록 아이가 나오지 않아 애를 태우던 차에 마침내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박진사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산파가 아이를 씻기기 위해 강보를 들추는 순간 지옥 같은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태어났으나 짐승의 꼬리를 달고 나온 아이. 이것은 단순히 신체의 기형을 넘어선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공포였다. 박진사는 이 기이한 현상이 혹시 며칠 전 자신이 뒷산 성황당 앞을 지나다 실수로 돌탑을 무너뜨린 탓인지 아니면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쓴 탓인지 5만 가지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나리, 제발 이 아이의 얼굴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최 씨는 피 묻은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쥐고 남편을 향해 들어보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맑은 눈망울을 하고 있습니다. 코도 나리를 닮아 오똑하고 인매도 나리를 빼다 박았습니다. 꼬리가 달렸다고는 하나
이 아이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제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키운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 새끼란 말입니다. 최 씨의 애원에 박진사는 홀린 듯 칼을 내리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촛불에 비친 아이의 얼굴은 어미의 말대로 더할 나위 없이 준수한 사내 아이의 모습이었다. 갓 태어난 아기 특유의 쭈글쭈글함 속에서도 비범한 기운이 서려 있었고 무엇보다 그 눈동자가 칠흑같이 검고 깊어 마치 밤하늘을 담은 듯했다. 아이는 자신을 죽이려던 아비를 원망 없이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순진무구한 눈빛과 대비되는 굵고 털북숭이인 호랑이 꼬리가 등 뒤에서 살랑거리는 모습은 기괴함을 넘어 슬픔마저 자아냈다. 박진사는 깊은 탄식과 함께 쥐고 있던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강하는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리자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산파가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들었다. 박진사의 눈매가 매섭게 변하더니 산파를 향해 쏘아보았다. 오늘 이 방 안에서 본 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네 목숨은 물론이고 네 삼족이 성치 못할 것이다. 내 말이 허투루 들리느냐. 서슬퍼런 박진사의 호통에 산파는 바닥에 머리를 되쓰며 읍소했다. 아이고 날이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련님께서 난산 끝에 건강하게 태어나신 것만 보았을 뿐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산파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릴 듯한 기색으로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박진사는 엽전 꾸러미를 산파의 품에 던져주며 당장 나가라고 손짓했고 산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폭우가 쏟아지는 마당으로 사라지는 산파의 뒷모습을 보며 박진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긴 고통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산파가 사라진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과 빗소리만이 남았다. 최 씨는 안도감에 흐느끼며 아이를 품에 꼭 안았고 아이의 꼬리는 이제 안정을 찾았는지 최 씨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박진사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하얀 무명천을 꺼내왔다. 그리고는 묵묵히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아이를 받아 안았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조심스러웠다. 아이의 엉덩이 뒤로 흉물스럽게 뻗어나온 꼬리를 잡자 아이가 깜짝 놀란 듯 몸을 움찔거렸다. 꼬리에서는 짐승 특유의 노린내와 알 수 없는 열기가 느껴졌다. 아가 미안하다. 네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구나. 박진사는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무명천으로 아이의 꼬리를 칭칭 감기 시작했다. 마치 붕대를 감듯 꼬리가 보이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허벅지 안쪽으로 붙여매었다. 아이는 답답한지 칭얼거렸지만 박진사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아이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잔혹한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한 아비의 비정한 사랑이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범수 후쇼라 하겠소. 꼬리를 다 감춘 후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이를 바라보며 박진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호랑이의 기운을 타고났으나 그 빼어남을 인간의 도리로 다스리라는 뜻이오. 최 씨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창호지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마치 산군 호랑이 이 자신의 자식을 내놓으라고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박진사는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설령 이 아이가 짐승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자식인 이상 내 손으로 지킬 것이다. 비록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 할 운명일지라도 이 아이가 사람답게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공범자가 되리라. 그날 밤 촛불이 꺼져가는 어스름 속에서 부부는 피보다 진한 비밀을 가슴에 묻으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슬픈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박진사의 고택 위로 내려앉았다. 그 긴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박진사 댁의 외아들 범수에 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괴한 전설이 되어 있었다. 대문 밖으로 그림자 한번 비치지 않는 아이, 낮에는 죽은 듯 잠만 자고 밤이면 짐승 우는 소리를 낸다는 아이, 혹은 태어날 때부터 흉측한 병에 걸려 사람 꼴을 갖추지 못했다는 흉흉한 이야기들이 저잣거리를 떠돌았다. 사람들은 박진사의 집 앞을 지나갈 때면 괜스레 침을 뱉거나 부적을 만지작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밤이 되면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높게 쌓아 올린 담장 안쪽의 진실은 세상의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달빛만이 촨마당을 비추는 깊은 밤, 사랑채 뒤편 은밀한 후원에서는 취취하는 바람 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것은 병약하여 누워 지낸다는 소문의 주인공, 범수가 몸을 단련하는 소리였다. 10살이 된 범수는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만큼 골격이 장대했고 그 움직임은 표범처럼 날렵했다. 범수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맷돌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지만 그의 눈빛은 맷돌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고독으로 짓눌려 있었다. 으득. 이를 악무는 소리와 함께 그의 엉덩이춤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두꺼운 무명천으로 몇 겹이나 칭칭 감아놓은 호랑이 꼬리였다. 아이가 자라면서 꼬리 또한 굵고 길어졌고 그 힘 또한 웬만한 장정의 팔뚝보다 세졌다. 밤이 되고 달이 차오르면 꼬리는 본능적으로 자유를 갈망하며 제멋대로 날뛰려 했고 그때마다 범수는 허벅지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야 했다. 꼬리를 숨기기 위해 입은 헐렁한 바지 속은 땀과 진물로 엉망이 되기 일쑤였지만 범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자신이 소리를 내면 어머니가 또다시 뒤돌아 눈물을 훔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범수에게 이 꼬리는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족쇄이자 부모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형벌과도 같았다. 후원의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범수는 황급히 맷돌을 내려놓고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최 씨가 호롱불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10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눈가에는 수심이 깊게 패어 있었다. 범수야, 약 바를 시간이다. 최 씨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범수는 말없이 사랑채 방으로 들어가 바지를 내렸다. 겹겹이 감긴 무명천을 풀어내자 짓눌리고 쓸려 붉게 부어오른 살갗과 그 사이로 윤기를 잃지 않은 얼룩무늬 꼬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랫동안 묶여 있었음에도 꼬리는 풀려나자마자 생기가 도는 듯 바닥을 탁탁 치며 움직였다. 최 씨는 그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준비해온 약초물로 상처 부위를 닦아냈다. 어머니,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범수가 엎드린 채 물었다. 저 담장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남들처럼 낮에 해를 보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습니다. 범수의 물음은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피 맺힌 절규였다. 최 씨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아들의 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꼬리를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다. 안 된다. 세상은 내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곳이란다. 네가 가진 그 힘과 다름을 사람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을 거야. 그저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끝내 없애려 들겠지. 최 씨는 붕대에 매듭을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범수야, 너는 괴물이 아니다. 하늘이 우리 가문에 내린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때가 될 때까지 네가 스스로를 지킬 힘과 지혜를 갖출 때까지는 참아야 한다. 이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 어머니의 간절한 당부에 범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억눌린 본능은 어머니의 눈물로도 완전히 끌 수 없는 불씨와 같았다. 그는 자신이 왜 남들과 다른지, 왜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모의 공포를 먹고 자란 효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다. 박진사가 관아에 볼 일이 있어 출타하고 최 씨마저 몸져 누워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할 때였다. 범수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대청마루에 앉아 멍하니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야, 여기가 그 귀신 산다는 집이냐? 박진사 댁 병신 아들이 숨어 산다던데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 마을의 골목대장 돌석이와 그 패거리들이었다. 그들은 평소 어른들이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박진사 댁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담벼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범수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10년간 억눌려온 호기심이 발목을 잡았다. 또래 아이들. 범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아주 잠깐 멀리서 모습만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범수는 마루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담장을 주시했다. 끙차 하는 소리와 함께 돌석이의 머리가 담장 위로 쑥 올라왔다. 뒤이어 칠성이와 개똥이도 헐떡거리며 담장에 매달렸다. 그들은 텅 빈 마당을 두리번거리다 기둥 뒤에 숨어있는 범수를 발견했다. 야, 저기 누가 있다.
돌석이의 외침에 범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아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대담하게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네가 박진사댁 아들이냐? 얼굴 좀 보자. 병신이라더니 멀쩡하게 생겼네. 돌석이가 비아냥거리며 다가왔다. 범수는 뒷걸음질 치며 그들을 피하려 했다. 가라. 여기는 너희가 올 곳이 아니다. 범수의 목소리는 굵고 낮게 울렸고 그 위압감에 아이들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쪽수만 믿고 설치는 돌석이는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굴었다. 이 자식이 병자 주제에 어디서 눈을 불하려. 우리가 누군지 알고 까부는 거야. 돌석이는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범수에게 던졌다. 탁! 돌멩이가 범수의 이마를 때리고 튕겨나갔다.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범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들을 제압할 힘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참아야 한다. 절대로 들켜선 안 된다. 범수의 무반응을 겁쟁이의 표시로 오인한 아이들은 킬킬거리며 범수를 애워쌌다. 뭐야, 덩치만 컸지 바보 천치잖아. 야, 얘 냄새 나는 거 봐. 무슨 짐승 누린내 같은 게 나는데. 개똥이가 코를 쥐며 범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그 순간 범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옷 안쪽에서 붕대에 감긴 꼬리가 긴장감에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만해라. 경고했다. 범수가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이미 재미를 본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칠성이가 범수의 뒤로 돌아가더니 장난스럽게 외쳤다. 병신춤이나 한번 춰봐라 하며 범수의 허리춤을 확 잡아챈 것이다. 안 돼. 범수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지만 늦었다. 칠성이의 소나기 힘과 범수의 회전력이 맞물리면서 낡은 바지끈이 툭 끊어지고 말았다. 헐렁했던 바지가 흘러내리려는 찰나 범수는 본능적으로 바지춤을 부여잡았다. 하지만 그 격렬한 움직임 속에 허벅지에 단단히 묶어두었던 무명천 매듭이 그만 풀리고 말았다. 10년간 억압되어 있던 꼬리는 틈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옷 속에서 풀려난 호랑이 꼬리가 바지 틈새를 비집고 밖으로 튀어나왔다. 나락 굵고 선명한 검은 줄무늬가 새겨진 긴 꼬리가 허공을 가르며 채찍처럼 휘둘러졌다. 그 끝이 재수없게도 옆에 서 있던 돌석이의 뺨을 후려쳤다. 악돌석이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뺨에 붉은 생채기가 난 돌석이도, 옷자락을 잡고 있던 칠성이도, 코를 막고 있던 개똥이도 모두 얼어붙은 채 범수의 엉덩이 뒤에서 살랑거리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것은 명백한 짐승의 꼬리였다. 사람의 몸에 달릴 수 없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근육이 꿈틀거리는 산짐승의 꼬리. 범수는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꼬리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공포에 질린 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괴물이다. 사람 꼬리가 아니야. 호랑이 꼬리가 달렸어.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향해 내달렸다. 살려주세요. 박진사댁 아들이 괴물이에요. 호랑이 요괴가 나타났어요.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고요했던 마을의 정적을 찢어발기며 메아리쳤다. 범수는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꼬리를 바라보았다. 꼬리는 주인의 절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유를 되찾은 기쁨에 겨워 좌우로 힘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방 안에 누워있던 최 씨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마루로 나왔을 때 그녀가 본 것은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아들과 그 뒤에서 춤추는 호랑이 꼴이었다. 최 씨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10년을 하루같이 지켜온 비밀이,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이 단 한순간의 실수로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림은 점차 분노와 공포가 섞인 고함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저 집에서 요물이 나왔다며 당장 문을 부숴라. 우리 아이들이 다칠 뻔했다. 범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문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두려움은 점차 짐승의 본능적인 투쟁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투쟁심 뒤에는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삶은 이제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10살의 소녀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고
공포는 역병처럼 번져나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박진사 댁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이하고도 흉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박진사 아들 엉덩이에 꼬리가 달렸다더라 하는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이었으나 며칠 뒤 마을 어귀의 외양간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끔찍하게 훼손된 사체로 발견되면서 소문은 구체적인 사리를 띤 괴담으로 변모했다. 송아지의 목덜미는 무언가에 의해 잔인하게 뜯겨 있었고 내장은 파헤쳐져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것은 분명 굶주린 맹수의 소행이었으나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박진사 댁의 괴물이 저지른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놈이야. 낮에는 사람 흉내를 내고 밤이면 짐승으로 변해 가축을 잡아먹는 게 틀림없어.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그 눈빛에는 박진사 가문에 대한 존경심 대신 섬뜩한 적개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진사의 집은 마치 태풍의 눈 속에 갇힌 고립된 섬과 같았다. 대문은 굳게 닫혔고 하인들마저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야반 도주하여 집안은 적막강산이 되었다. 최 씨는 충격으로 몸져 누워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고 박진사는 밤새도록 장검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범수는 죄인이 되어 자신의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밤마다 들려오는 마을 개들의 짖는 소리가 자신을 향한 비난처럼 들렸고 창호지 너머로 어른거리는 횃불의 그림자는 그를 숨막히게 했다. 어머니, 아버지, 차라리 제가 나가서 죽겠습니다. 제가 없어져야 편안해지실 겁니다. 범수가 울먹이며 문 밖을 향해 외쳤지만 박진사의 호통만이 돌아왔다. 쓸데없는 소리, 네가 죽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이 함께 짊어져야 할 업보요 시련이다.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거라. 아비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그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불안한 정적이 며칠간 이어지던 어느 날 밤, 마을 회관 앞 공터에는 거대한 구판이 벌어졌다. 마을의 유지들과 겁에 질린 촌부들이 돈을 모아 인근에서 가장 용하다는 만신만센을 불러들인 것이다. 붉은 무복을 입고 손에 방울과 부채를 든 무당은 작두 위를 펄쩍펄쩍 뛰며 괴성을 질러댔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당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흰자위만 드러났다. 에이구,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무당은 침을 튀기며 공터 한가운데 피워놓은 장작불 주위를 빙빙 돌았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무당의 입만 바라보았다. 무당은 갑자기 박진사 댁이 있는 방향을 손가락질하며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저기다, 저 기와집 안에 사람 가죽을 뒤집어 쓴 호랑이 새끼가 멜리를 틀고 앉아있어. 그놈이 마을의 전기를 빨아먹고 가축을 잡아먹고 기어이 사람 피까지 맛보려 하는구나. 아이고, 이를 어째 우리 다 죽네. 아낙네들이 통곡했고 장정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무당은 작두에서 내려와 펄펄 끓는 기세로 소리쳤다. 당장 끌어내야 해. 오늘 밤을 넘기면 마을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야. 불로 태워 죽여야만 마을에 낀 살샵을 풀 수 있어. 무당의 신탁은 화약고에 불을 지른 격이었다. 공포는 순식간에 맹목적인 분노와 광기로 돌변했다. 누군가 박진사 댁으로 가자 라고 선창하자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 낫과 도끼를 들고 일어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웃사촌이 아니었다. 생존 본능과 집단 관계에 사로잡힌 폭도일 뿐이었다. 횃불의 붉은 물결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박진사의 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내지르는 함성은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아귀의 울음소리 같았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늙은 행랑아범이 헐레벌떡 뛰어와 박진사에게 알렸다. 이미 대문 밖은 웅성거리는 소리와 횃불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늙은 아범에게 최 씨와 범수를 뒷문으로 피신시키라 명하고 자신은 홀로 대문 앞으로 걸어 나갔다. 빗장이 걸린 대문이 쿵쿵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밖에서 사람들이 몽둥이로 대문을 내리치고 있었다. 박, 진사문 열어라. 그 괴물놈을 내놓으면 자네 부부는 살려주겠네. 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사는 대문 빗장을 몸으로 막아서며 외쳤다. 이 무슨 해괴한 짓들인가. 내 아들은 괴물이 아니네.
10년을 자네들과 함께 살아온 이웃의 자식이야. 어찌 미물들의 뜬 소문에 현혹되어 사람을 잡으려 하는가. 하지만 박진사의 절규는 이미 이성을 잃은 군중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닥쳐라. 내 놈이 그 요물을 감싸고 돌아 마을의 재앙을 불러왔다. 문을 부숴라. 불을 질러라. 누군가 던진 횃불이 담장 너머로 날아와 마당의 마른 풀에 옮겨 붙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뒷문으로 도망치려던 최 씨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범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범수야, 어서 도망가거라.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최 씨가 아들의 손을 밀어내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범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나가서 죗값을 받겠습니다. 범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 빗장이 부러져 나갔다. 와! 함성과 함께 대문이 활짝 열리고 횃불을 든 사람들이 성난 파도처럼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박진사는 칼을 뽑아들고 그들 앞을 가로막았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였다. 비켜라. 이 늙은이가 미쳤나? 돌석의 아비가 휘두른 몽둥이에 박진사의 칼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박진사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안 되네. 제발 내 자식만은. 그러나 흥분한 사람들은 박진사를 발길질하며 짓밟고 안채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괴물 사냥이라는 목표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마루 위에는 최 씨가 범수를 등 뒤로 숨긴 채 양팔을 벌리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눈빛만은 호랑이보다 더 매서웠다. 내 아들에게 손대려면 나를 먼저 죽이고 가라. 저기 있다. 저놈이다. 사람들이 최 씨의 뒤에 숨어있는 범수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무당이 구판에서 쓰던 방울을 흔들며 앞으로 나섰다. 저놈의 눈을 봐라. 저게 사람 눈이냐? 짐승의 눈이지. 당장 끌어내서 목을 쳐라. 무당의 선동에 몇몇 장정들이 마루로 뛰어올라 최 씨를 거칠게 밀쳐냈다. 최 씨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지자 범수의 이성이 끊어질 듯 요동쳤다. 어머니 범수가 앞으로 뛰쳐나오며 장정들을 밀어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장정 2명이 낙엽처럼 마당으로 굴러떨어졌다. 그 순간 범수의 옷이 찢어지며 숨겨두었던 호랑이 꼬리가 밖으로 드러났다. 횃불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꼬리를 보자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멈췄다. 소문으로만 듣던 실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다. 진짜다. 진짜 꼬리가 있어.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면서도 손에 든 무기를 더욱 꽉 쥐었다. 공포는 곧 극단적인 공격성으로 표출되었다. 죽여. 저건 요괴야. 낫과 쇠스랑이 범수를 향해 날아들었다. 범수는 맨손으로 날아오는 몽둥이를 막아내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힘을 쓰면 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범수의 망설임을 기회로 삼아 더욱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어느새 범수는 마당 구석 커다란 장독대 앞으로 몰렸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 시야를 가렸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쓰러진 아버지와 정신을 잃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이웃들의 광기 어린 얼굴들. 범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붉은 달이 마치 피를 머금은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마을 뒷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짐승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크아아앙.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땅을 울리고 사람의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듯한 압도적인 살기를 품은 진짜 맹수의 울부짖음이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함성과 광기가 일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멈췄다. 사람들은 몽둥이를 든 채 얼어붙었고 무당마저 방울을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담장 너머 산등성이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2개의 푸른 불빛이 횃불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며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 썩은 고기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범수의 냄새가 아니었다. 며칠 전 송아지를 찢어 죽이고 마을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던 진짜 공포식인 호랑이, 창귀, 북괴가
제 발로 잔치상 같은 마당을 찾아온 것이었다. 범수는 본능적으로 꼬리를 곤두세웠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과 함께 자신의 핏줄 속에 잠재되어 있던 야수성이 꿈틀거리며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담장 위로 솟아오른 그림자는 달빛마저 집어삼킬 듯 거대했다. 기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마당으로 내려앉은 그것은 산속의 제왕이라 불리는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흉악하고 교활하다는 창귀 록구였다. 놈의 덩치는 황소만했고 털은 피와 진흙이 엉겨붙어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으며 찢어진 입가에서는 누런 침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방금 전까지 범수를 죽이자며 기세등등하던 마을 사람들은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좌중을 훑어보자 그 서슬퍼런 안광에 닿은 사람들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거나 오줌을 지리며 뒷걸음질 쳤다. 창귀는 마치 제 집 안방에 차려진 밥상을 고르듯 느긋하게 그러나 살기등등하게 가장 앞에 서 있던 돌석의 아비를 향해 앞발을 내리찍었다. 크르르. 놈의 목을 대에서 나는 그르렁 소리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와 같았고 돌석의 아비는 눈앞에 닥친 죽음의 그림자에 넋이 나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다. 피해불, 찢어질 듯한 고함과 함께 검은 그림자가 돌석의 아비 앞을 가로막았다. 범수였다. 찰나의 순간 범수의 몸이 화살처럼 튀어나가 창귀의 앞발을 걷어찼다. 퍽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바위라도 부술듯 내리찍히던 호랑이의 발톱이 궤적을 틀어 허공을 갈랐다. 그 충격으로 범수는 뒤로 몇 걸음 밀려났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감히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그 괴물 아이가 산군의 일격을 막아낸 것이다. 창귀 역시 뜻밖의 저항에 당황했는지 몸을 낮추고 꼬리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놈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작은 인간이 자신과 같은 냄새 아니 자신보다 더 상위의 기운을 품고 있다는 것을. 범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석의 아비를 등 뒤로 밀어냈다. 모두 뒤로 물러나십시오. 이놈은 제가 맡겠습니다. 범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주눅든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수컷의 포효였다. 창귀가 굶주린 배를 채우지 못한 분노로 괴성을 지르며 범수에게 달려들었다. 집채만 한 덩치가 공중으로 솟구쳐 범수를 덮치는 모습은 마치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범수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뒤에는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범수의 눈동자가 푸르게 빛나기 시작하더니 등 뒤에 달린 호랑이 꼬리가 팽팽하게 긴장하며 곤두섰다. 창귀의 이빨이 범수의 목덜미를 노리고 들어오는 순간 범수의 꼬리가 번개처럼 날아가 창귀의 주둥이를 후려쳤다.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창귀의 고개가 돌아갔다. 그 틈을 타 범수는 창귀의 품으로 파고들어 놈의 턱 밑을 어깨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쿵! 거대한 호랑이의 몸뚱이가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다. 인간의 무술이라기보다는 짐승끼리의 육탄전에 가까운 처절하고도 원초적인 싸움이었다. 마당은 순식간에 피 튀기는 투기장으로 변했다. 다시 일어난 창귀는 더욱 광포해져 앞발을 마구 휘둘렀고 범수는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공격을 피하며 맞섰다. 범수의 옷은 이미 갈갈이 찢겨나갔고 맨몸에 드러난 근육들은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었다. 하지만 체급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다. 창귀의 날카로운 발톱이 범수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자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튀었다. 범수야. 정신을 차린 최 씨가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범수가 잠시 시선을 뺏긴 사이 창귀가 범수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범수는 집단처럼 날아가 담벼락에 처박혔다. 우지끈 흙벽이 무너지며 먼지가 피어올랐다. 창귀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천천히 범수에게 다가갔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저 아이가 죽으면 다음은 자신들 차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범수야. 누군가의 입에서 간절한 염원이 흘러나왔고 그것은 곧 모두의 기도가 되었다.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범수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오히려 그 눈빛은 인간의 이성이 사라지고 야생의 본능이 완전히 지배한 진짜 맹수의 눈이었다. 범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범수의 엉덩이 뒤에 달린 꼬리가 마치 자아를 가진 생명체처럼 길게 늘어나더니 바닥에 돌멩이를 감아쥐고 창귀를 향해 던졌다. 돌멩이는 화살처럼 날아가 창귀의 한쪽 눈을 정확히 타격했다. 크앙. 창귀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앞을 보지 못하고 허공을 휘젓는 사이 범수는 땅을 박차고 튀어올랐다. 그의 도약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단숨에 창귀의 등 위로 올라탔다. 범수는 억세게 놈의 목덜미 털을 움켜쥐고 남은 한 손으로 주먹을 쥐어 정수리를 내리찍기 시작했다. 쿵쿵쿵. 뼈가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창귀는 등 뒤에 범수를 떨쳐내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었다. 마당에 나무를 들이받고 장독대를 부수며 발광했지만 범수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범수의 다리는 창귀의 몸통을 단단히 조이고 있었고 그의 꼬리는 창귀의 뒷다리를 칭칭 감아 움직임을 봉쇄하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제압이었다. 범수의 꼬리가 가진 힘은 실로 엄청나서 황소도 쓰러뜨린다는 창귀의 뒷다리 뼈를 으스러뜨릴 기세로 조여들었다. 창귀의 비명이 점차 가늘어지며 놈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다. 범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온몸에 체중을 실은 주먹을 창귀의 급소인 귀 뒤쪽에 꽂아 넣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창귀의 거대한 몸집이 털썩 주저앉았다. 놈은 몇 번 바르작거리더니 입에서 검은 피를 토하며 축 늘어졌다. 길고 치열했던 사투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거친 숨소리만이 감도는 정막 속에서 범수는 죽은 창귀의 등 위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의 온몸은 호랑이의 피와 자신의 피가 뒤섞여 붉게 물들어 있었고 찢어진 바지 사이로 드러난 호랑이 꼬리는 힘을 다한 듯 축 늘어져 바닥에 끌리고 있었다. 범수는 비틀거리며 부모님이 계신 마루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금 겁 많고 순한 10살 소년의 눈동자가 돌아왔다.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범수는 말을 다 잇지 못하고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다. 탈진한 탓이었다. 그제야 멍하니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들을 구했는지 깨달았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꼬리가 사실은 자신들을 지켜준 구원의 동아줄이었음을 목격한 것이다. 박진사는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나와 쓰러진 아들을 품에 안았다. 범수야, 범수야, 정신 차리거라. 최 씨도 엉금엉금 기어와 아들의 피 묻은 얼굴을 닦으며 오열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괴물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영웅에 대한 경외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였다. 촌장이 떨리는 손으로 범수의 늘어진 꼬리를 조심스럽게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가 눈이 멀어 산신령이 보내주신 귀한 아이를 죽일 뻔했구나. 이 꼬리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키라고 하늘이 내려주신 징표였어. 무당 역시 부들부들 떨며 땅에 머리를 박았다. 제가 신의 뜻을 잘못 읽었습니다. 저 아이는 요물이 아니라 산군의 기운을 타고난 장군감입니다. 밤하늘을 가득 메웠던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빛이 마당을 비췄다. 쓰러진 거대한 식인, 호랑이의 사체 옆에 작지만 위대한 영웅 범수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잠든 듯 누워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박진사댁 마당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싸고 그들을 보호하듯 섰다. 몽둥이와 낫은 바닥에 버려진 지 오래였다. 누군가는 뛰어가 의원을 부르러 갔고 누군가는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왔다. 조금 전까지 살기가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숭고한 침묵과 미안함, 그리고 뜨거운 감동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범수의 꼬리는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흉물이 아니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 얼룩무늬는 마을을 구한 용맹함의 상징으로 사람들 뇌리에 깊이 박히게 되었다.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박진사댁 마당을 감싸 안았다. 처참했던 간밤의 혈투가 거짓말인 양 동터오는 하늘은 무심하게도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흉측한 식인 호랑이의 사체가 거대한 바위처럼 굳어 있었고 그 옆에는 탈진하여 깊은 잠에 빠진 범수와 그를 지키는 부모, 그리고 밤새 자리를 뜨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장승처럼 서 있었다. 그때였다. 범수의 고른 숨소리에 맞춰 그의 엉덩이 뒤에 축 늘어져 있던 호랑이 꼬리에서 희미한 금빛 석이 레이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딧불이만 하던 빛이 점차 강해지더니 범수의 온몸을 따스한 기운으로 감쌌다.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였다. 빗속에서 범수의 꼬리가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봄눈이 녹듯 혹은 새벽 안개가 걷히듯 그토록 범수를 괴롭히고 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짐승의 흔적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보게, 저것을 보게 꼬리가 사라지고 있어.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범수의 꼬리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나 피 한 방울 없이 신비로운 빗무리가 되어 하늘로 승천하듯 피어올랐다. 그 빗무리는 허공에서 잠시 거대한 백호 바후의 형상을 이루었다. 백호는 인자한 눈빛으로 박진사와 최씨, 그리고 잠든 범수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박진사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조부님의 유언이 스치고 지나갔다. 적선을 하면 필시 집안에 경사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젊은 시절 산군을 구해준 적이 있으니 언젠가 그 은혜가 후손에게 닿을 게다. 박진사는 무릎을 탁 쳤다. 범수의 꼬리는 저주가 아니었다. 흉악한 창귀가 마을을 덮칠 날을 미리 내다본 산신이 연약한 아이와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 잠시 빌려준 호위무사이자 힘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이제 그 소임을 다했기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백호의 형상은 웅장한 포효 소리를 바람결에 남기고는 뒷산 산등성이 너머로 호련히 사라졌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완전히 비추었을 때 범수는 비로소 눈을 떴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지만 기이하게도 10년간 묵직하게 자신을 짓누르던 엉덩이 쪽에 무게감이 사라져 있었다. 범수는 화들짝 놀라 자신의 뒤를 더듬었다. 매끈했다. 거친 털도 꿈틀거리는 근육도 만져지지 않았다. 어머니, 제 꼬리가 없습니다. 범수의 눈에 당혹감과 함께 벅찬 환희가 차올랐다. 최 씨는 아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단다. 범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바지가 흘러내려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그는 두 팔을 벌려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태어나 처음으로 맛보는 족쇄 없는 세상의 달콤한 공기였다. 그날 이후 박진사 댁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자마자 박진사 댁 대문을 고쳐 달고 무너진 담장을 쌓아 올렸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집마다 귀한 꿀 딴지며 산삼 비단 등을 들고 와 사죄의 절을 올렸다. 저희가 눈이 삐었습니다. 도련님은 우리 마을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것은 꼬리 달린 도련님이 아니라 헛소문에 휘둘려 이웃을 죽이려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돌석이와 칠성이도 부모의 손에 이끌려와 범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범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게. 지난 일은 다 잊었네. 우리는 한 마을 식구 아닌가. 범수의 대범한 용서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복하여 눈시울을 붉혔다. 박진사 댁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마을의 자랑이자 구심점이 되었다. 세월은 다시 빠르게 흘러갔다.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돌아온 범수는 남다른 체구와 명석한 두뇌를 바탕으로 학문에 정진했다. 호랑이의 기운은 사라졌지만 10년간 꼬리를 숨기며 길러온 인내심과 창귀와 맞서 싸우며 얻은 담력은 고스란히 그의 내면에 남아 단단한 거목의 뿌리가 되었다. 범수는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무예를 닦으며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했다. 20살이 되던 해 범수는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 시제 스타일로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가짐이 나오자 범수는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어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위기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백성을 지키는 용기에 대일필위지로서 내려갔다. 그의 답안은 임금의 마음을 움직였고 범수는 장원급제라는 영예를 안고 금에 환영하였다. 범수가 어사와 유터화를 머리에 꽂고 고향 마을로 돌아오던 날 마을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풍물패가 앞장서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를 맞이했다. 박진사와 최 씨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범수는 말에서 내려 부모님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어머님, 못난 아들이 이제야 효도를 합니다. 박진사는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껄껄 웃었다. 아니다. 너는 태어난 순간부터 나의 자랑이었고 호랑이 꼬리를 달고 있을 때도 나의 아들이었다.
네가 그 모진 세월을 견뎌주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다. 최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놓을 줄을 몰랐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몇 년 후 범수는 인근 고을의 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가르쳤다. 가뭄이 들면 누구보다 먼저 곳간을 열었고 도적이 출몰하면 직접 관군을 이끌고 나가 소탕했다. 백성들은 그를 호랑이 원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산신처럼 인자하다 하여 붙여진 별명이었다. 범수는 가끔 집무실 창가에 앉아 멀리 고향의 뒷산을 바라보곤 했다.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이 호랑이 형상으로 보일 때면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엉덩이를 쓸어보았다. 비록 꼬리는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과 교훈은 평생 그의 가슴 속에 호랑이 문신처럼 새겨져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 화창한 어느 봄날 박진사 댁 마루에는 3대가 모여 앉아 있었다. 범수의 무릎 위에는 갓 태어난 손자가 방긋방긋 웃고 있었고 늙은 박진사와 최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당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뿜어내고 담장 너머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범수가 아이를 어루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가,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꼬리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네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란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그 따스한 봄볕 아래서 한때 괴물이라 불렸던 사내와 그 가족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찾았다. 호랑이 꼬리가 남긴 상처는 아물어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고 그 굳은 살 위에 행복이라는 꽃이 만발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고진감래, 구준간라의 요사필 귀정, 12꿰